다음에 71번. 파일 시스템의 기능이죠. 파일 시스템의 기능. 거기 보면 쭉 내용들이 있죠?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건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그 윈도우에서 보면 탐색기 있지 않습니까? 탐색기를 클릭해서 여러분 사용하는 대부분의 기능을 우리는 파일 시스템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편해요. 자, 그러면 문제 보죠. 파일 시스템의 기능이 아닌 건 뭐냐? 파일을 생성, 변경, 제거할 수 있죠. 여러분이 파일을 만들어내고 변경할 수도 있고 이름을 바꿀 수도 있고 지울 수도 있잖아. 이런 형태가 다 탐색기의 기능 아닙니까? 두 번째는 파일에 대한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탐색기로 갈 수도 있고 또 뭐 내 컴퓨터로 접근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워드 프로세스나 혹은 뭐 엑셀에서 그 파일을 접근할 수도 있고 맞는 얘기죠. 정보 손실이나 파괴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파일을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지울 수 없게끔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파일 시스템의 기능이야. 네 번째, 고급 언어로 작성된 원식구의 번역은 이거는 파일 시스템이 아니라 번역 프로그램 있죠. 컴파일러라든지 인터프리터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작성한 거를 기계어로 번역하는 이 컴파일러나 인터프리터의 기능이지 파일 시스템의 기능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번째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2번 FCB의 기능이죠. FCB 블록 파일 컨트롤 블록. 우리가 앞에서 헷갈리는 거는 PCP라는 게 있죠.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올라왔을 때 그 정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정보 기록부죠. 근데 이거는 파일에 관련된 거야. 여기 항목지 쭉 나타나죠. 파일명, 보조기억장치, 파일 위치, 파일 구조 역시 쭉 암기하는 내용이에요. 이론에서는 충분히 설명이 됐으니까 반드시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파일 디스크립트라고 돼요. 파일 디스크립트. 자, 문제를 보죠. 오류 발생 시 처리 방법. 얘는 파일에 관련된 정보를 기록하는 거지 어떤 실행이라든지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닙니다. PCP도 FCP도 다 뭐야? 기록부야, 기록부. 실행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오류 발생 시 처리 방법 이건 아니에요. 그렇죠? 오류 처리 방법 뭐 알고리즘 뭐 어떤 기능 기록부야. 혹은 가장 나는 게 파일 작성자. 이거는 바로 FCP 항목이 아니라는 거. 아주 잘 나오는 데니까 이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오류 발생 처리 방법은 아니야. 이건 절대 아니고. 그 다음 보조기억장치 정보. 이 파일이 어느 디스크 공간에 있는지. 그 다음 파일의 구조. 어떤 구조인지. 순차 구조 파일인지 아니면 직접 구조 파일인지. 구조에 대한 정보. 접근 제어 정보. 그러니까 이 파일을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이냐. 그러니까 파일 사상 기법으로 할 거냐 아니면 체인 기법으로 할 거냐. 그러한 정보들이 수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FCP입니다. 역시 이 항목을 정확히 암기해 두시면 되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오류 발생 시 처리 방법. 요게 나왔던 거죠. 요게 잘 나와요. 요게 파일 작성자. 이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73번입니다. 디렉토리에 대한 얘기죠. 디렉토리. 지금 나와 있는 그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그걸 잘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일단 문제를 보시면 파일 시스템의 그 중앙에 마스터 디렉토리가 있고 그 아래 사용자 파일 디렉토리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2단계하고 그 다음에 트리 구조 이걸 잘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나오죠 이게. 그러니까 2단계는 이거는 2단계에서 디렉토리는 어떤 형태를 의미하냐면 거기 보면은 마스터 디렉토리하고 사용자 디렉토리를 구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트리 구조는 맨 상위 디렉토리를 루트라는 말을 써요. 그 다음에 서브란 말을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2단계하고 트리 구조에 관련된 얘기로서 이 구분하는 내용만 잘 보시면 마스터란 말이 나오면 2단계구나. 루트란 말이 나오면 트리 구조나 이렇게 기억만 해두시면 우리가 문제를 찾는 데는 그래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자, 문제 보시죠. 파일 시스템의 중앙에 마스터 파일 디렉토리가 있고 마스터 벌써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1단계나 뭐 트리 구조나 다른 기타 디렉토리 구조는 마스터란 말을 안 쓰거든요. 그 아래 사용자 파일 디렉토리 있는 구조이며
사용자 파일 공유가 대체적으로 어렵고, 그 다음 파일 이름이 보통 사용 이름, 파일자 상태에 취함으로 파일 이름이 길어진다. 과거에는 우리가 그 도스 형태의 시스템으로 보면 이렇게 썼죠. 뭐 예를 들어서 유저, 그 다음에 뭐 std라고 합시다. 그래서 파일이 뭐 sam.txt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파일명을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이 단계는 과거에 썼던 그런 디렉토리 구조인데 그때는 이 파일명을 이렇게 다 써야 돼. 다. 그래서 파일명이 상당히 길어서 사용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형태의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만 잘 구분해 두세요. 그래서 답은 2단계 디렉토리 구조. 뭐 다른 디렉토리 구조도 거기에 요약하는 엔드로만 잘 기억해 두시면 문제를 찾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자, 그 다음 74번입니다. 74번. 74번은 주종 프로세스 구조죠. 그러니까 CPU가 만약에 두 개가 있다. CPU가 두 개 있다. 그러니까 내가 컴퓨터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CPU가 보통 하나야. 개인용 PC에는. 근데 CPU가 두 개 있다면 어떻게 설계하는 게 좋겠느냐? 우리가 그 컴퓨터에서 처리되는 대부분의 기능은 연산 기능과 그 다음에 IO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산을 하거나 뭐 게임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뭐야? CPU의 연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린트를 하거나 마우스 동작이라든지 뭐 디스크에 저장하는 건 다 IO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컴퓨터에서 하는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여기에 세세적인 것도 다 있지만 가장 크게 구분하면 두 가지를 해. 컴퓨터는. 그러면 CPU가 얘한테 하나 주고 이 CPU는 여기다 하나 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하는 일이 딱 두 가지인데 연산하고 IO. 이건 CPU가 많이 쓰는 거고 이거는 입출력을 많이 쓰는 거라고. 그러니까 너는 컴퓨터를 만들 두 개가 있으니까 CPU가 넌 이거 하고 너 이거 해. 이러면 좋을 것 같잖아. 그러면 만약에 이 두 개가 하는 중에 하나가 없어졌다고 해봅시다. 망가졌다고. 그럼 우리가 입출력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이러지 말고 그럼 여기가 망가졌다면 연산을 못 하잖아. 이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CPU가 두 개 있으면 이 CPU를 연산도 하고 그 다음에 IO를 하게 해주자는 얘기예요. 하나만. 얘가 죽어도 상관이 없게끔 연산과 IO를 다 하자. 그럼 너는 뭐 하니? 나는 연산을 보좌하겠다는 거야. 그럼 얘가 죽으면 상관없지. 얘는 죽어도 상관없어. 넌 쫄다고 해. 그래서 얘를 종이라고 하는 거고 얘를 주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즉 마스터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슬레이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PU가 주가 되는 놈은 연산과 입출력을 다 하고 요 종이 되는 놈은 IO가 아니에요. 연산을 보좌해준다. 이놈이 죽으면 상관없다. 내가 죽어도. 그러나 주가 죽으면 CPU가 주면 중단된다. 그러니까 한 놈이 죽어도 괜찮잖아요. 이런 형태의 설계를 하는 것이 문제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다중 처리기 CPU죠. 운영체제 구성에서 주종 처리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걸 물어보죠. 주 프로세스는 입출력과 연산을 담당한다. 여기 입출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 마스터는 이 연산과 입출력을 담당한다. 종 프로세스는 입출력 위에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은 뭐야? CPU를 한단 말이야. CPU. 그러니까 연산을 한다. 연산을 보좌해요. 세 번째는 주 프로세스만 운영체제를 수행하는 것이 수행한다. 맞죠? 얘는 운영체제, 얘는 응용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주 프로세스 문제가 발생하면 전 시스템이 멈춘다. 얘가 망가지면 멈춰. 근데 얘가 망가져도 상관없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게 이제 74번 문제입니다. 답이 두 번째가 되겠죠. 그 다음에 75번 문제. 분산 시스템, 분산 운영체의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분산 운영체제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렇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컴퓨터를 연결을 해서 사용하는 이런 형태의 운영체제를 분산 운영체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예요. 컴퓨터. 그러니까 CPU하고 메모리 뭐 이렇게 보셔도 좋고 아니면 컴퓨터 본체라고 보셔도 좋고요. 그러니까 분산 운영체제 자체는 아주 CPU가 고가, 아주 최고 속도에 있는 그런 CPU를 하나 사용하는 것보다는 조금 성능이 떨어져도 여러 개의 컴퓨터를 묶어서 수행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형태의 의미가 분산 운영체제인데 이거에 다 좋은 점이죠. 그러니까 가격도 좋고 처리량도 많고 그 다음에 뭐 입출력도 많이 할 수 있고 경제적이고 다 좋아요. 단점이 많아요. 단점. 일단 첫 번째 보안이 취약합니다. 그렇잖아. 여러 개의 컴퓨터를 동시에 운영하니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되겠죠? 가장 잘 나오는 거. 보안 취약.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개의 컴퓨터를 연결해서 쓰기 때문에 이 연결된 여러 개의 컴퓨터가 꼭 한 개처럼 운영이 되려면 이 여러 개 운영을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너무 어렵다. 그죠? 소프트웨어, OS 개발이 너무 어렵다는 거야. 어렵다. 그 다음에, 적응성이 좀 떨어진다. 적응성.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에러 발생이 되면 어디서 에러가 발는지. 왜? 하나가 아니니까. 여러 개니까 에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에러가 발생되면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지 찾아내요. 그러니까 관련된 얘기입니다, 다. 자, 그래서 가장 잘 나오는 게 두 가지야. 그 중에 이 보안 취약이라는 문제야. 요거만 잘 기억해도 분산 운영체의 기본 문제에서는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죠. 문제를 보죠. 분산 처리 시스템의 설계 목적으로 거리가 먼 거. 확장이 용이하죠. 갖다 컴퓨터 붙이면 되니까. 보안의 용이성. 이거 아닙니다. 보안이 취약한 게 가장 큰 문제야. 연산 속도 향상. 하나의 CPU로 운영하면 떨어질 수 있지만 여러 개가 협동체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엄청난 속도를 낼 수 있다. 그 다음에 자원과 데이터의 공유성. 그러니까 여기에 컴퓨터에는 프린터 연결하고 여기는 뭐 스캐너 연결하고 하면 한 놈에서 이쪽 저쪽에 프린터나 스캐너를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사용 면에서도 좋다. 이것이 바로 분산 운영체의 장점이죠. 문제는 단점으로 나와. 그러니까 두 번째가 답이고요. 뭐 분산 운영체제의 76번. 위상이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떻게 연결할 거냐. 지금 형태는 이제 버스형이죠, 이거는. 스타형은 어떻게 돼? 하나의 중앙 컴퓨터에서 쭉쭉쭉 연결해 준 거. 링형. 이건 뭐 앞에서 우리가 충분히 설명이 됐고, 통신 부분에서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분산 운영체를 어떤 식으로 연결해 낼 것이냐. 이것이 이제 76번의 문제인데, 충분히 여러분이 거기 내용을 읽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크게 뭐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따로. 분산 처리 시스템 위상에 대한 분류에서 한 사이트. 이 사이트란 말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 사이트는 컴퓨터라고 보셔도 돼요. 컴퓨터. 혹은 뭐 노드.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기기, 뭐 웹사이트란 말로 해석해도 좋은데 여기서는 뭐라고 보시죠? 뭐라고 보시냐면 컴퓨터나 노드, 뭐 교환기 이런 것들이 다 사이트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이트, 한 사이트라는 건 하나의 컴퓨터의 고장 시 다른 사이트에 영향을 주지만 중앙 사이트 고장 시 전체. 그러니까 얘가 중앙이야. 그럼 여기 연결된 컴퓨터들이 존재하겠죠? 이렇게. 얘가 죽으면 뭐 전체가 마비가 되지만 얘가 죽어도 큰 영향이 없는 이런 중앙 컴퓨터 체제를 갖고 있는 것은 무슨 형태죠? 그렇습니다. 스타형입니다. 스타형. 이건 충분히 알아둘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답이 76번은 스타형 구조를 말하죠. 그 다음에 77번. 스레드입니다. 스레드.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프로세스 있지 않습니까? 프로세스. 그러니까 조각란, 프로세스 조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운영체제에서 존재하는 어떤 프로세스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요게 프로세스야. 실행적인 프로그램인데 얘를 다시 한번 분할해서 운영하는 거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하나의 조각을, 프로세스 조각을 우리가 스레드라고 하는 거죠. 이 스레드 운영을 하게 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다. 더 빨라질 수 있다. 기능이.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스레드 장점을 쭉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를 보시죠. 스레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스레드는 하나의 프로세스 내의 병행성. 그러니까 하나만 하면 처음부터 쭉 수행이 될 수 있지만 이 스레드라는 말은 꿰다라는 얘기거든요. 원으로 따져보면 뭐 실을 꿰다 이런 뜻이라서 이 6개의 조각으로 나누면 하나를 딱 실행하는 속도보다는 더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4개나 5개 실행 속도 정도로 나온다. 그런 의미로 첫 번째 얘기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스레드는 프로세스 일부 특성을 갖고 있긴 해. 경량 프로세스. 그러니까 조각이니까 프로세스가 작다. 경량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스레드는 동일한 프로세스 환경에 서로 독립적인 다중 수행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스레드 운행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얘 따로 다 독립적인 프로세스로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레드 운행이 안 되거든. 그러면 독립적이지 않으면 그냥 하나의 프로세스, 기존의 프로세스와 차이점이 없다. 그러니까 가능하다. 그게 핵심이죠. 사실 내용에. 독립적인 수행이 가능하다. 스레드 기반에는 스레드 독립적인 스케줄링 최소 단위로서 프로세스 역할을 담당한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세 번째가 답입니다. 그 다음에 78번.
유닉스의 특징입니다. 유닉스. 자, 유닉스의 특징. 첫 번째, 대화식 운영체제다. 이식성, 확장성. 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아주 잘 나오는 얘기고. 자, 그러면 문제를 보죠. 운영체제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거는 뭐냐? 첫 번째, 대화식 운영체제다. 대화식 운영체제다. 다중 사용자 시스템이다. 여러 사람이 사용되는 운영체제다. 그러니까, 유닉스 운영체제는 개인용 운영체제가 아니라요. 여러 개의 단말기들이 연결되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설계된 바로 운영체제예요. 여러 개의 컴퓨터를 연결해서 수행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운영체제를 유닉스라고 합니다. 대부분 코드가 어셈블러가 아니라 유닉스는 바로 C 언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C 언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유닉스를 열어보면 C 언어로 되어 있는 쉘 프로그램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스가 공개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쓰는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소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걸 우리가 클로우즈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러나 유닉스 같은 경우는 C 언어로 구성되어 있고 어셈블리는 아주 작은 양이 사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C 언어로 만들어졌고 그 소스는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셈블리로 작성되어 있다 그랬으니까 세 번째가 틀린 거고 높은 익성과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컴퓨터, 유닉스는 어떤 컴퓨터 사양이라든지 기능이 그렇게 구애받지 않고 대부분 다 설치가 돼요. 윈도우즈는 그렇지 않죠. 엄청나게 사양을 따지기 때문에 얘는 어느 정도 사양이 돼야만 설치되지만 유닉스는 대부분 옛날 컴퓨터 다 설치가 되는 그런 형태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특징을 잘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79번 유닉스의 기본 구성. 여러분은 크게 세 가지만 기억을 하세요. 두 개, 세 개. 커널하고 쉘, 그 다음에 유틸리티. 요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요 두 가지를 구분해내는데 그러니까 설명을 해놓고 얘는 뭐냐 얘는 뭐냐 물어보면 그걸 대답할 수 있으면 돼. 요것만 잘 기억하세요. 쉘이라는 거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와 대화, 명령어 이런 얘기가 나오면 다 쉘의 기능이야. 그러니까 컴퓨터에 갖고 있는 모든 기능, 모든 제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다 커널이고요. 그 제어 프로그램을 사용자,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 컴퓨터의 모든 제어 프로그램들은 다 누가 하는 거야? 커널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사용자가 명령을 주지 않습니까? 마우스를 쓰든지 키보드를 쓰든지 컴퓨터에 명령을 주는 그 명령을 받아서 해석하는 거. 이건 누가 담당하는 거야? 바로 쉘이 담당하는 거. 그러니까 사용자란 말과 명령어라는 언급이 나오면 다 쉘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 커널로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어요. 문제를 보시면 유닉스에서 커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유닉스 시스템 중심부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제어 프로그램 전반을 다 얘기하는 거고 사용자 명령 나오면 이건 무조건 뭐다? 쉘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밖에 안 나와. 그 다음에 세 번째 프로세스 관리, 기억장치 관리. 역시 제어 프로그램의 핵심 내용들. 이건 다 커널. 컴퓨터 부팅 시 주기억장치 적재되어 상주하면서 그러니까 메모리에 있으면서 사용을 한다. 그거 다 제어 프로그램이죠. 그 다음에 80번 유닉스의 아이노드 항목입니다. 유닉스 아이노드. 아이노드는 바로 파일 시스템이죠. 파일 시스템. 그러니까 파일 항목. 유닉스의 FCP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유닉스의 FCP. 이 항목도 반드시 암기해 줘야 되죠. 그러니까 파일 하나 만들어지면 그 중에 이제 잘 나오는 게 뭐냐면 그 밑에 부분에 시기에 관련된 얘기가 잘 나오죠. 처음 생성할 때 기록.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통 파일이 하나 만들어지잖아요. 파일이 하나 만들어지면 파일 명이 만들어지고 작성 날짜, 작성 시간 이런 것들이 정보가 기록되지 않습니까? 유닉스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중에 시간에 관련된 얘기가 아주 잘 나오니까 그 세 개 항목만 잘 기억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생성 시기, 그러니까 파일이 만들어진 시기, 그 다음에 마지막 사용 시기, 마지막 접근했던 시기, 그 다음에 최종 수정 시기 세 가지를 잘 구분하세요. 자, 그러면 문제를 보면 파일 링크 수, 유닉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a.text라는 파일이 있으면 사용자가 이놈이 접근했으면 세 놈이 사용하고 복사하고 쓰고 있다면 여기는 링크 수가 3이라는 정보가 이 아이노드에 있습니다. 그걸 링크 수라고 그래.
그 다음에 파일의 소유자 식별 번호. 그러니까 유닉스에는 이 파일명을 번호로 갖고 있거든요. 만약 301이다 그러면 301이라고 하는 파일명의 정보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파일의 크기, 이 크기가 얼마냐 이런 것들이 다 내용이고, 여러분은 요 중에서 요거,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죠? 시계에 관련된 내용만 잘 기억해 주셔도 돼요. 그래서 세 번째 보면 파일의 최초 변경 시가 아니라 최종이죠. 최종. 맨 나중에 수정한 시기. 그거를 기억하고 있는 거지, 처음 시키는 다 제거가 되고 맨 마지막에 사용했던 정보만을 기록하고 있다. 자, 81번. 유닉스의 주요 명령어입니다. 유닉스의 명령어는 워낙 많죠. 그러니까 유닉스의 명령어를 여러분이 다 일일이 안다는 것은 써보지 않았고는 그 감이 안 생기니까 거기 적어놓은 명령만 정확히 기억하세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change mode, create, fs, ck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 내용에서는 그 명령어의 역할을 쓰고 찾아내는 거니까. 자, 그럼 81번의 문제를 보면 부모 프로세스가 자식 프로세스 생성한다.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생성한다. 이거는 바로 fork에 대한 명령이거든요. 시스템 콜 중에서 새로운 프로세스를 생성하거나 복제하는 이 영어는 fork예요. fork. 아주 잘 나오는 명령입니다. 이거 말고도 뭐 ex, ec, 뭐 change mode가 아주 잘 나오는 명령어들이니까 무척 많지만 거기 있는 내용만 잘 기억해 두시면 뭐 명령어에 관련된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까지가 운영체에 대한 출제 문제입니다.